오빠네 식구가 오늘부터 여기 들어와 산다. 지금 뭐라고요? 명의가 뭐가 어때서 가족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당연한 일을 확인해 주듯 담담했죠. 저는 현관에 서서 그 말을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결혼 전 제가 할머니께 물려받은 유산과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한 등기부에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제 집이었거든요. 저는 서울 종로구의 중소기업에서 격리팀장으로 일한 지 꼭 15년이 됩니다. 25살에 처음 회사에 들어가 야근과 주말 출근을 밥 먹듯 하며 버텼고 30이 되던 해 할머니가 남겨주신 상속금에 그동안 모은 돈을 보태 서울 외곽의 빌라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오롯이 제 힘으로. 결혼은 그로부터 3년 뒤 했습니다. 남편은 중소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처음엔 성실하고 듬직해 보였어요. 우리는 결혼하면서 제 명의 빌라에 들어와 살기로 했고 남편도 당연한 듯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도 처음에는 웃는 얼굴이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고. 하지만 9년이라는 시간은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남편 사업은 결혼 3년 차부터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계약 실패, 두 번째 부도, 세 번째 직원 이탈.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회사를 다니며 생활비를 댔고 남편 사업 자금 일부도 제 월급에서 충당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며 명절 비용이며 집안 대소사도 대부분 제 카드에서 빠져나갔죠. 남편은 늘 이번만 잘 되면 다 갚을게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9년 동안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건 작년 10월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남편이 서재에서 부랴부랴 서류를 숨기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등줄기가 싸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서류 한 장에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인감증명서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 발급 일자는 2달 전. 저는 그 서류를 발급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 안쪽을 더 뒤지자 빌라 등기권리증 사본과 함께 위임장 초안이 나왔습니다. 수임일란에는 시동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내용은 부동산 담보 대출 신청을 위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날짜는 한 달 전이었고 위임일란에는 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쓰지 않은 필체로 서류를 들고 서재에서 나왔을 때 남편은 이미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은 잠시 입을 뻐금거리다가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시동생이 지금 급하거든.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황인데 형으로서 모른 척 할 수가 있어? 시동생이 사채를 쓴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집 담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왜 제 인감증명서가 제 허락도 없이 발급되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죠. 내가 언제 허락했어요? 이 인감증명서 내가 발급한 거 아니에요. 남편은 눈을 피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당신 것인데 뭐가 달라. 집이 놀고 있잖아. 담보만 잡히는 거고 실제로 돈은 시동생이 갚을 거야. 어차피 당신 것, 담보만 잡히는 것. 그 말들이 귀 안에서 날카롭게 굴렀습니다. 9년이었습니다. 제가 허락도 구하지 않고 내 집 등기를 담보로 넘기려 한 사람과 9년을 살아온 겁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물쇠 달린 서랍 맨 아래 칸,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 등기 권리증 원본을 넣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9년이라는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말 없이 출근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몰래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 자문을 받았죠. 상담사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위임장을 작성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해당 서류로 실제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요. 지금 등기권리증 원본을 본인이 보관하고 계시다면 담보대출 진행 자체는 막을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마음이 정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서툴게 머뭇거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 집은 9년의 결혼 생활이 담긴 곳이기도 했으니까요. 처음 이사 오던 날 같이 커피를 마시던 거실, 첫 번째 명절에 함께 만들었던 음식들. 하지만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지금 이 상황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9년을 버텼는데 당신은 내 허락도 없이 이 집을 담보로 넘기려 했어. 그 생각이 굳어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입원 전날 곁에 있어 달라는 부탁이었죠. 저는 하루 연차를 내고 친정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고 오전에 짐을 챙겨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단 하룻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오후 집에 돌아오니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누른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결과는 같았습니다. B 하는 오류음과 함께 붉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낯선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순간 저는 동호수를 잘못 찾아온 건가 싶어 문 앞에 번호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이 제 집이었습니다. 아이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엄마, 아줌마래요. 아줌마, 제 집 현관에서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닌 동서였습니다. 시동생의 아내, 초등학생 딸아이의 손을 잡은 채 그녀는 멋쩍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형님 오셨어요? 저는 현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실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이불과 아이 가방, 장난감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신발장에는 남자 운동화와 작은 아이 신발이 제 신발을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동서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셨어요. 저희 전세가 만료되는 바람에 잠깐만 신세지기로 했거든요. 형님도 아실 줄 알았는데, 알 줄 알았는데,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잠깐이 걸렸습니다. 제가 친정에 가 있던 하루 사이에 이 집에는 시동생 가족 3명이 이미 짐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제 허락도 제 동의도 없이.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왔어? 잘됐다. 시동생 가족이 이사 오느라 좀 정신 없었는데 방 하나는 시동생네가 쓸 거고 작은 방은 아이 방으로 꾸밀 거야. 저는 천천히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누구 집이에요?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 집이지. 시동생도 어렵고 다 같이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명의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가족끼리 사는 거 막을 수 있어. 명의가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지난밤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생각났고 담보대출 위임장이 생각났고 등기권리증을
제가 잠궈놨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죠. 저는 그의 옆에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지금? 어머니도 계신데 지금이요. 남편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따라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저는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시동생네 식구를 들인 거예요? 형편이 어렵잖아. 한 달만 있다가 나간다는데 가족이 뭘. 내 허락은요?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이 허락 안 할까봐 말 못했지. 어차피 잠깐인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굴어. 잠깐, 항상 그 말이었죠. 사업 자금도 잠깐, 생활비도 잠깐, 시어머니 의료비도 잠깐, 그 잠깐들이 모여 9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물쇠 서랍을 열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보며 눈을 좁혔습니다. 그거 왜 가져가는 거야? 제 집 등기권리증이니까요. 그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밥도 먹지 않고 일찍 방에 들어갔죠.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조차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 거실에서는 일가족이 둘러앉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죠. 밑에 마치 오래전부터 그 집에서 살아온 사람들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고 제 집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현재 시세를 확인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회사 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전에 예약해둔 상담이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독명의시네요. 배우자 동의 없이 매도 진행하시는 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무단 발급권은 별도로 고소 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고요. 지금 등기권리증도 본인이 보관 중이시니 상대방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방법이 없어요. 법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몰랐던 게 아니라 굳이 무기로 꺼내지 않았던 것뿐이었죠. 그날 저녁 퇴근 후 집 근처 부동산 중개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50대 여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집 팔고 싶습니다. 여사장님은 서류를 훑어보고 주소를 확인하더니 잠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단지 내 매물이 귀한 편이라 지금 시세대로 내놔도 빠르게 나올 거예요. 조금 낮게 부르시면 이번 주 안에도 보러 오실 분들이 있을 거고요. 얼마나 걸릴까요? 계약금까지 치면 열흘, 잔금까지 해도 한 달이면 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빌라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9년 동안 출퇴근할 때마다 올려다보던 그 창문이었죠.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이 집을 팔면 돌이킬 수 없는 건지 가슴 한편이 저렸습니다. 좋았던 날들이 없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처음 이사 오던 날 남편이 직접 커튼을 달아주던 것, 첫 여름에 베란다에 화분을 가득 늘어놓던 것, 그 기억들을 지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이 지금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매물 등록은 그날 밤 온라인 플랫폼에도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미리 찍어둔 내부 사진들과 함께 채광 좋은 거실, 정리된 주방, 넓은 안방, 그 사진들이 지금은 집을 팔기 위한 자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물이 올라간 지
이틀이 지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동생이 편의점 봉투를 들고 거실에 들어서다가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에게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안방 문 너머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우리 집 주소로 매물이 올라와 있는데요. 뭐, 어디서? 핸드폰 넘기는 소리, 잠시 침묵. 그리고 터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이게 무슨 짓이야? 성현아, 어서 나와봐. 남편이 방에서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안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그 소리를 차분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 거야? 집을 매물로 올렸어? 남편이 안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왜 아무 말도 없이 제 인감을 발급하고 아무 말도 없이 위임장을 만들고 아무 말도 없이 시동생네 식구를 들인 건 누구예요? 남편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예요. 결혼 전 제 돈으로 산 집이고 등기부에 제 이름만 있어요. 제가 매도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이미 법무사한테 확인했어요. 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친정에 갔다 온 사이에 비밀번호를 바꾸기 전에 하셨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어디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 집에서 제가 나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방문을 두드리며 나와서 얘기하라고 했고 시동생은 형에게 전화해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동서는 아이를 재우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결국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담보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했겠죠. 그리고 깨달았을 겁니다. 제 이름만 있는 등기부에서 남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담보대출은 명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남편이 마음대로 담보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작성한 위임장은 효력이 없고 그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9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무기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었죠. 매물이 올라간 지 나흘째 되던 날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현수야, 택배지? 시동생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건 택배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30대 부부가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매물 보러 온 건데요. 부동산에서 연락받고 왔습니다. 시동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매물이요? 여기 살고 있는 집인데요. 잘못 오신 것 같아요. 방문객은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닌데요. 플랫폼에 올라온 주소랑 여기가 맞는데 오늘 오전에 부동산 통해서 방문 예약도 했거든요. 동서가 거실에서 달려왔습니다. 문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여기 매물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고요. 부동산이 잘못 연락드린 것 같으니까 다시 확인해 보세요. 방문객이 황당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아니, 플랫폼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매물인데 잘못이라니요. 부동산 여사장님하고 통화해서 오늘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현관 쪽으로 나오셨습니다. 방문객들을 훑어보더니 눈을 치켜뜨셨죠. 뭐예요? 우리 집에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식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매물이 웬 말이에요? 방문객 남자가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공식 절차대로 온 건데요. 등록된 매물 맞고요. 죄송하지만 내부 좀 볼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문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 우리 집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방문객의 당황한 목소리가 복도에서 잠깐 들리다가 멀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나와 거실에 섰습니다. 지금 무슨 짓이야?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남을 들여보내서 집을 보여?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등기부에 제 이름만 있어요. 제가 매도 의뢰를 하면 거주자가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도 여기서 사는데 당연히 우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친정 갔다 온 사이에 비밀번호 바꿀 때는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뻐금거렸습니다. 그 옆에 선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내일도 보러 오실 분들이 있으니까 집 조금 치워두세요. 그 말을 남기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부동산 여사장님과 통화했습니다. 집안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내일 방문팀들 있는데 명의자 본인이 직접 오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반, 저는 빌라 단지 입구에서 여사장님과 만났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가방 안에 등기 권리증을 넣어 두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관리소를 통해 마스터키를 미리 발급받아 두었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층수 표시 등이 올라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고요했습니다. 9년 동안 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느꼈던 그 묵직한 눌림이 오늘은 없었습니다. 복도에 발을 내딛자 여사장님이 먼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동서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여사장님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죠. 또 부동산이에요? 어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방문 예약된 손님들 모시고 왔어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동서가 목소리를 높이려다 제 얼굴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형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집주인이니까요.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여기 왜 왔어?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여사장님 옆에 섰습니다. 여사장님, 손님들 모셔오시죠. 시어머니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현수야, 어서 나와봐.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9년 동안 한 번도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막으시면 지금 바로 경찰 불러야 해요. 명의자가 매물 내부를 보여주는 건 정당한 권리예요. 거주자가 방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대출 조회에서 자신이 아무 권리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주먹을 불끈 쥔 채로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여사장님이 엘리베이터에서 손님 두 분을 데려왔습니다. 30대 부부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서는 그들에게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주인입니다. 들어오시죠. 저는 거실부터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남양이라 오후까지 햇빛이 잘 들어요. 거실 채광은 이 단지에서 손꼽히는 편이고요. 제 목소리는 9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 안에서 가장 크고 또렷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 구석에 서서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동생 내외는 작은 방 문을 붙잡고 서 있다가 여사장님이 한마디 하자 결국 씩씩거리며 비켜섰습니다. 내부를 다 둘러본 부부가 여사장님에게 속삭였습니다. 관리 상태가 정말 좋네요. 저희 진지하게 생각 중인데요. 그날 오전 두 팀이 더 왔습니다. 저는 세 팀 모두에게 동일한 친절함으로 집을 안내했습니다. 주차 공간, 학교까지 거리, 관리비 내역, 9년 동안 이 집을 관리해 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팀이 돌아가고 현관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잖아. 저는 신발을 신으며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계약서 도장 찍을 때까지 내부 공개는 계속될 거예요. 짐 정리하실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등 뒤로 분노가 터졌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여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 첫 번째 팀이 계약하고 싶다고 연락 왔어요. 가격 조금만 조율하면 바로 진행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계약 날짜를 정했습니다. 잔금은 그로부터 3주 뒤 시댁 식구들에게는 그날 저녁 관리소를 통해 명도 통보가 전달되었습니다. 잔금일 전날까지 집을 비워야 한다는 공식 서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3주는 짧지 않았고 길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회사에 나가 일을 했고 저녁에는 새 집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제 공간, 제 이름으로 잔금 전날 밤 집에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시동생 가족은 이미 짐을 빼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트럭 앞에 짐을 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셨습니다. 여기서 9년을 살았는데 내 손때 안 묻은 데가 없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때 중에 제 것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대부분이 제 것이었겠죠. 남편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인 거야? 저는 그 질문이 오기까지 9년이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9년 전 그 질문을 먼저 했어야 했습니다. 어디까지 같이 걷는 사람인지, 이 집은 누구의 집인지, 이 결혼은 어떤 약속인지,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해뒀어요. 원하시면 보내드릴게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와서 출입카드 반납을 요청했고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잔금일 오후 새 집주인과 중개소에서 서류를 마무리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했을 때 9년이라는 시간이 무게가 되어 어깨에서 내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혼자 그 빌라 앞에 섰습니다. 제가 살던 층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두운 창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9년 동안 이 집이 제 유일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집이 있으니 버틸 수 있다고, 이 집 안에서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그 집이 저를 지켜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집을 지킨 거였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다음 집은 처음부터 다르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을 돌렸습니다. 뒤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걸어가는 발걸음이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어깨를 쫙 펴고 눈을 들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9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저만의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내 이름으로 된 것을 지키는 일은 욕심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명의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내가 흘린 땀과 시간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다는 이유로 가져가려는 사람과 같은 집에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내 이름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